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저는 어제 포항에서 광양 갔다가 광양에서 부산에서 다시 포항 가는 일정으로 숨가쁘게 아니 숨가쁘게 힘들게도 아니고 뭐 그냥 긴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무척 몸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일어날 때 아침까지 아침밥 맛도 없어서 그냥 아침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물건 내리고 내일 또 무안 멀리 또 갑니다. 무안 가는 일을 잡아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낮잠을 오늘 좀 잤고요. 갔다 와서 낮잠 자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3시 정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3시에는 일어나야 4시간 걸려서 무안에 도착해서 하차하겠죠. 그리고 무안에서 하차한 다음에 임실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내일도 좀 바쁘다기보다는 긴 거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고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스모스, 지난 시간에 코스모스를 3장을 중간 읽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116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확인을 했어요. 읽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정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채훈 장편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 싱크뱅크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2,000원 정도도 안 되게 해서 산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관정요는 이세민과 당태종 이세민과 그 신하들의 대화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 대화들을 적어놓은 책으로 유명한데, 그 책을 소설 형식으로 만든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다고 평가가 좋더라고요. 또 책이 너무 싸서, 책이 싼데 무지하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도 좋고, 그래서 정관정요를 다른 책을 하나 사놨지만 이거는 뭐 책값도 종이값도 안 남겠다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의외로 또 이런 책들이 대박으로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정관정요. 이 책이 2,000원도 안 한다니. 이렇게 두꺼운데. 책이 근데 작아서, 소설이고 작아서 금방 익힐 것도 같은데, 한번 좀 다시 평가들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정관정요를 읽게 되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6쪽 코스모스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미국 국기에는 별이 50개 있고, 구소련과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1개, 미얀마는 14개, 그레나다와 베네수엘라는 7개, 중국은 5개, 이라크는 3개, 상투메 프린시페는 2개가 있다. 일본, 우루과이, 말라위, 방글라데시, 대만의 국기에는 태양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 브라질 국기에는 천구가 그려져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서사모아,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의 국기에는 모두 남십자성이 들어있다. 부탄의 국기에는 지구를 상징하는 용의 여의주가 그려져 있고, 캄보디아 국기에는 앙코르와트와 천문 관측대가 그려져 있다.
인도 대한민국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기에는 공통적으로 전체 상징물들이 들어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는 국기에 별을 쓴 경우가 특별히 많다. 이슬람 국가들은 초승달을 많이 쓴다. 모든 국기 중 거의 절반 정도의 천문학적 상징물이 들어있는 셈이다. 이것은 문화권을 초월하고 사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한정된 현상도 아니다. 기원전 3000년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원통형 도장에도 혁명 이전 중국 도교 신도들의 여러가지 깃발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저마다 하늘의 힘과 영원 무변함을 현 국가 체제에 빗대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인간은 코스모스의 연줄을 대고자 안달을 하며 산다. 우리도 그 큰 그림의 틀 속에 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연줄이 다 있었다. 그 연줄은 점성술이 둘러대는 식의 개인적이고 자잘하며 상상력이 결여된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었다. 인간과 코스모스의 관계는 물질의 기원을 통한 관계이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지구, 인류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지극히 심오한 연출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계속하겠다.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점성술도 따지고 보면 그 기원이 클라우디스 포톨레마이오스에까지 올라간다. 영어식으로는 포톨레미라고 불리는 이 학자는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왕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포톨레마이오스는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일하던 대학자였다. 이러저러한 행성이 여차저차한 해의 또는 달의 집에 올라섰다는 둥, 물병자리의 시대라는 둥, 난해한 점성술 풀이들이 다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나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내려온 점성술 전통을 체계화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별점 하나를 읽어보자. 이 별점은 150년에 태어난 어느 여자아이의 점괘로 파피루스에 그리스어로 적혀있다. 필로스에 태어나다. 안토니우스 카이사르 황제 10년 파메노스 달 15일과 16일에 걸친 밤 제1시 해는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수성은 양 자리에, 토성은 개 자리에, 화성은 사자 자리에, 금성과 달은 물병 자리에 있었다. 이 아이의 천궁도는 염소 자리다. 몇 년 몇 월 하고 날짜를 세는 방식은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이 바뀐 데 비해 점성술의 시시콜콜한 표현 방식은 현재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점성술책 테트라비블로스를 펼쳐보면 이런 식이다. 토성이 동쪽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몸집이 제법 건장하고 검은 머리칼에 고수머리고 가슴에 털이 많으며 중간 정도의 눈과 어중간한 키에 수기와 냉기가 과한 체질이다. 진짜 하품 나는 소리네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사람의 언행이 행성과 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키, 얼굴색, 성격, 게다가 선천적인 장애도 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점성술사들은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의 점성술사들은 프톨레마이오스와 달리 춘분점과 추분점의 세차운동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언급했던 대기의 굴절 현상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후 발견된 수많은 위성, 행성, 소행성, 해성, 퀘이사, 벌써 폭발은하, 공생별, 격변, 병광성, X선 광원 등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천문학은 과학이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학문이다. 점성술은 사이비 과학으로 확고한 근거 없이 여러 행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딱히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둘은 확실하게 서로 갈라섰다. 다행이죠. 예, 다행입니다. 천문학자로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룩한 업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들의 발길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들었고 지구가 왜 구형인지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했으며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공식을 확립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아마도 행성들의 이상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리라. 그는 행성 운동의 모형을 개발하여 하늘의 신호를 해독하고자 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하늘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그는 그것을 나는 한갓 인간으로서 하루 살고 곧 죽을 목숨임을 잘 안다. 그러나 빽빽히 들어찬 저 무수한 별들의 둥근 궤도를 즐겁게 따라가노라면 어느새 나의 두 발은 땅을 딛지 않게 된다라는 기록으로 표현해 놓았다. 멋지게 표현했네요. 프톨레마이오스 지금의 점성술이라는 미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근데 연구 정신이나 연구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했던 이런 마음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을 이때는 또 관측기구도 발전하지 않았고 했으니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테죠. 그래도 그 모든 인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열정을 바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존경스럽네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땅은 안정되어 있고 단단하고 고정적인데 반하여 그 외의 천체들은 매일같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지구 중심 우주관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자연 진리로 서슴없이 받아들여졌다. 이 시점에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남겼다는 기록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인용입니다. 따라서 달리 교육을 받지 않는 한 누구나 지구는 커다란 집과 같다. 그 위를 덮고 있는 둥근 천장이 하늘이고 집과 천장은 고정되어 있다. 천장 안에서 매우 작은 태양이 새가 허공을 누비며 날아다니듯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인용이네요. 그러나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역행 운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화성의 역행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보다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성을 가리키는 여러가지 이름 중에는 세크데드 SM 케트케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거꾸로 가거나 공중제비를 넘는 듯한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갖는 특성을 의식해서 붙인 이름이 틀림없다. 프톨레마이오스 행성 운동 이론을 재현할 수 있는 기계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이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그런 모형 장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모형 장치를 프톨레마이오스보다 400년 전에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로마의 장군 마르켈루스가 로마로 가져온 이 모형을
키케로가 면밀히 조사하여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기록이 있다. 시라쿠사 전복 과정에서 70살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명령을 어겨가며 죽인 군인이 마르켈루스의 부하였다. 네. 무식한 군인이었네요, 아주. 네. 70살의 노인을 그것도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어떤 인물을 죽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냥. 예. 자,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행성의 진짜 운동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지구 바깥에서 또는 저 높은 하늘에서 행성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행성들이 과연 어떤 운동을 하기에 지구 안에서 또는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행성들이 이러저러한 겉보기 운동을 하느냐는 것이다. 지구에서 본 행성들의 겉보기 운동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행성 모형 운동이 그들의 탐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행성이 투명하고 완벽한 구의 벽면에 붙어서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에서는 행성이 구에 직접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회전축과 중심점이 어긋난 바퀴 비슷한 장치에 붙어 간접적으로 투명구에 부착된 형태였다. 구가 돌면 작은 바퀴도 같이 돈다. 이런 운동이 계속되다 보면 지구인이 보는 것처럼 화성이 때로는 공중제비를 넘게 된다.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까지도 이 모형을 이용하여 행성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나 뭐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가정을 하니까 실제로는 화성이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 화성이 지구를 돈다는 무조건 지구를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움직임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이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투명한 천구 모형을 두고 훗날 중세 사람들은 천구가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상상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쓰는 천구의 음악이나 제7천국 같은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별들이 붙어 도는 구, 즉 천국이 각각 하나씩이므로 모두 7개의 천국이 있는 셈이다. 우주의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축으로 하여 창조된 만물이 그 주위를 돈다는 생각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구조와 원리를 지구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상상했기 때문에 하늘을 철저히 관측할 의지가 생길 턱이 없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중세의 암흑 시기에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마침내 1543년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색다른 가설을 내놓았다. 그 가설의 가장 대담한 제안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다.
예. 그의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강등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완전한 원 궤도를 도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가로 열고 프톨레마이오스도 한때 이러한 태양 중심의 우주관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즉시 내버렸다. 이 경우 지구는 격렬한 회전운동을 해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회전운동이 관측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름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화성의 이상한 움직임 그림으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 우주관에서는 행성이 주전원이라 불리는 작은 원 위를 움직이고 주전원 중심은 이심원을 따라서 돈다. 이러한 모형은 행성들이 원거리에 있는 배경별 사이를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역행운동을 설명해준다. 네, 그 말씀이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 우주관에서는 지구와 함께 다른 행성들도 태양의 둘레를 원운동한다. 네, 지구가 화성을 추월할 때 지구인에게는 화성이 배경별 사이를 역행하는 듯이 보인다. 이건 역시 화성의 역행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된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솔직히.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적어도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만큼이나 훌륭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 우주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616년 드디어 가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저수를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역 교회의 검열관들은 다시 고쳐 쓰지 않는 한 그의 저작물들을 늘 금서 목록에 묶어두었다. 이 금서령은 1835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원 진저리치가 16세기에 출판된 코페르니쿠스의 저서를 거의 모조리 조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있는 책들 중에서 겨우 60%만이 소위 고쳐진 판본이었고 이베리아 반도의 책들 중에는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검열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예. 행성의 했고 마르틴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두고 한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재미가 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가리켜 벼락 출세한 점성술사라고 일컬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코페르니쿠스를 겨냥하여 이 바보가 천문학이라는 과학을 통째로 뒤엎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성서에 분명히 쓰여있듯이 여호수아가 멈춰라 하고 명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 라고까지 했다. 이 신학 신교 운동이 결국엔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기치였다고 하는데 성경도 틀렸는데 돌아가봐야 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다 같이 헤매는 거지 뭐 그냥. 이 마틴 루터가 뭐 지금도 루터 교가 있고 뭐 루터 대학교도 있고 이러면서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다지 크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뭐 인성이 훌륭하거나 인품이 훌륭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 하는 멘트들이 썩 그다지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를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로 태양 중심의 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안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코스모스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결이 절정에 이른 것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사이에 살았던 한 과학자를 통해서였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인간 정신이 족쇄에 묶여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위대한 영혼이었다. 그가 살아야 했던 시대는 과학기술 덕분에 고대인들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발견됐어도 교회가 발표한 1000년에서 2000년 전의 과학 결과를 더 신뢰해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다. 신학적 문제가 아무리 난해한 것일지라도 그 시대를 풍미하던 교회 교리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가 구교도이건 신교도이건 구별 없이 굴욕, 세금, 추방, 고문,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시대였다. 하늘은 천사와 악마가 사는 곳이며 신의 손이 영롱한 행성의 정구를 돌리는 곳이었다. 모든 자연현상의 바탕에 물리법칙이 있다는 생각은 그 시대 과학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감하고 고독한 분투 덕분에 현대과학의 혁명의 불이 일기 시작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미 소년 시절에 시골 마을 브론의 개신교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 학교는 가톨릭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천병으로 쓰기 위해 어린 학생들의 정신을 신학적 무기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신병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다. 케플러는 고집이 세고 두대가 명석했으며 독립심이 무척 강한 소년이었다. 성격이 그러니 황량한 마을 브론에서의 외로운 인연을 심겹게 보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에 남과 어울리는 일이 더욱 적어지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는 신이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에 대해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르는 소소한 죄들을 하나하나 수천 개씩 회개하면서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절망 속에서 신학교 생활을 했다. 그러나 케플러의 신은 그러나 케플러의 신은 공명정대하고 정의의 구현만을 외치는 분노의 신이 아니라 코스모스를 창조한 권능의 신이었다. 소년의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하여 세상의 종말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감히 신의 의중을 헤아려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처음에는 흘러간 나날의 기억같이 가늘픈 것이었지만 어느새 케플러의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 있었다. 한 어린 신학도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오만한 갈망은 장차 틀에 박힌 중세 유럽의 사상 체계를 깨트리는 동력이 될 터였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트윈스 대 롯데 자이언트의 경기가 있는데 봐야 하는데, LG 트윈스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데려왔는데 아주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없네요. 이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3장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조. 고대에 한창 꽃피었던 과학 문명은 교회의 억압 아래 천년 동안의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가 되자 아랍 학자들을 통해 보존되었던 고대 과학의 목소리가 희미한 메아리가 되어 유럽의 교과 과정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바울 불원에서 신학, 그리스어, 라틴어, 음악, 수학을 공부하던 케플러의 귀에도 그 메아리가 들려왔다. 그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배우면서 완전한 형상과 코스모스의 영광을 엿보았다고 생각했다. 케플러는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기하학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기하학은 신의 뜻과 함께 영원히 공존한다. 기하학은 천지 창조의 본보기였다. 기하학은 신 그 자체이다. 아주 그때 당시에를 상기해보면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신학교에서 케플러는 수학이 주는 기쁨을 즐기며 속세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세계의 불안전함은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가뭄, 역병, 사상 간의 무서운 대립 속에서 허덕이던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만병통치약은 미신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오로지 변함없이 보이는 것은 별들 뿐이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유럽인들의 집안과 선술집에서는 고대의 점성술이 번성했다. 케플러는 평생 점성술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혼돈 안에 어떤 규범이나 법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이 신의 창조물이라면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조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자연이라는 제목의 책이 케플러라는 단 한 명의 독자가 나타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1589년 케플러는 성직 공부를 더하기 위해 마울 불론을 떠나 튜빙겐으로 갔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케플러는 사고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었다. 케플러를 맞이한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약동적인 지식의 도도한 흐름이었고 그의 천재성은 즉시 교수들의 눈에 띄었다. 그중 한 교수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에 내포한 위험한 신비를 케플러에게 알려주었다. 태양 중심의 우주관은 케플러의 종교관과 공명하였기에 그는 이 가설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태양은 신의 상징이었다. 만물은 그 주위를 돌아 마땅했다. 공부를 끝내고 목사 임명을 받기 전에 그에게 썩 좋은 세속 직장 하나가 나타났다.
자신이 성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탓인지 케플러는 그 자리를 선뜻 받아들였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로 가서 목사 대신 중등학교의 수학교수가 됐다. 얼마 후 그는 천문과 기상현상에 관한 책력을 제작하여 별점을 치기 시작했다. 신께서 모든 동물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듯이 천문학자에게는 점성학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남긴 문장이다. 케플러는 명석한 사고력의 소유자이자 화려한 문체의 명료한 글을 쓸 줄 아는 문장가였지만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다. 말을 입속으로 웅얼거리는 데다가 주제를 벗어나 곁길로 빠지기 일쑤였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영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었다. 그라치에서의 첫 해에는 그래도 대여섯 남짓한 학생들이 수강했지만 다음 해에는 수강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케플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연상과 사색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아우성됐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그날도 말 못하게 지루한 강의를 하던 중이었으리라. 갑자기 멋진 아이디어가 케플러의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갔다. 천문학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케플러는 하던 말을 뚝 멈추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지루한 강의가 끝나기만을 고대하며 그 역사적 순간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그랬겠죠. 케플러 시대에 알려진 행성은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 뿐이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전부였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왜 하필 6개 뿐이어야 하는가 하고 깊이 고민했다. 20개면 어떻고 또 100개라면 어떻단 말인가. 행성들은 왜 코페르니쿠스가 알아낸 바로 그 간격들을 유지하며 궤도를 도는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일찍이 던져본 적이 없었다. 케플러는 태양계 구조의 근본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행성 사이의 간격이 정다면체의 수학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추측 배경에는 정다면체의 종류 역시 유한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다각형을 면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소위 플라톤의 입체라고 알려진 5가지밖에 없다. 피타고라스 이후 플라톤의 입체는 그리스 수학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케플러는 가능한 정다면체의 가지수와 행성의 수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행성이 6개밖에 없는 까닭은 가능한 정다면체가 5가지 뿐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다면체는 다른 정다면체 안에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다. 정다면체들의 이러한 관계가 태양과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면 완전한 형상인 정다면체를 통해서 행성의 상대 배치에 숨겨진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케플러는 행성의 6개 구두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투명한 구조물을 플라톤의 정다면체에서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코스모스의 신비라고 불렀다. 플라톤의 입체와 행성 간 거리의 연관성은 단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설명한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것은 신의 손이었다. 그에게 창조주의 손은 바로 기하학자의 손이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죄 많은 사람으로 여기던 케플러는 자신이 어쩌다 신의 선택을 받게 되어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놀라워했다. 그는 이 발견의 의미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베르텐베르크 공작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다. 케플러는 그 제안서에서 내접된 정다면체 5개의 3차원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그 거룩한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모형을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 이를테면 공작의 잔으로도 쓸 수 있게 제작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연구 제안서는 값싸게 종이로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친절한 충고와 함께 퇴짜를 맞았다. 케플러는 즉시 모형 제작에 들어갔다. 이 발견 덕분에 내가 느낀 환희를 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계산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 가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궤도와 과연 일치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이 물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나는 밤낮을 수학적 노동으로 지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 본들 정다면체와 행성의 궤도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관측 결과가 이론의 예상과 맞지 않을 때 관측값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론가들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 더군다나 가설의 우아함과 거창함에 빠졌던 케플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뻔했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가 찾아낸 행성 간 거리가 잘못된 값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하여 누구보다 정확한 관측 자료를 다루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국을 벌인 덴마크의 귀족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황실 수학자로 일하고 있던 티코 브라헤였다. 그를 만날 필요성을 케플러는 절감했다. 마침 티코 브라헤도 그 당시 수학적 명성이 점점 커가던 케플러를 초청하면 어떻겠냐는 루돌프 2세의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를 프라하로 불렀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있는데요. 케플러가 생각한 코스모스의 신비,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완전 입체들 안에 6 행성들의 구가 내접해 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완전 입체가 정육면체이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수학이나 기하 이런 거를 거의 무지하지만 어떻게든 공부하고 읽고 하다 보면 아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지성의 한 종류겠지만 뭐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뭐 수학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하학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런 거죠. 뭐 전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케플러는 그 당시 몇몇 수학자들에게만 겨우 알려져 있던 미지의 인물이었다. 보잘것없는 시골 학교의 수학 선생이며 평민 출신이던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러나 결정은 케플러가 내릴 계제가 아니었다. 케플러 대신 주위의 사정이 결정을 내려줬다. 1598년 케플러는 30년 전쟁의 전조가 된 여러 사건들 중 하나에 시달렸다. 그라츠를 지배하는 대공은 가톨릭 교도였는데 가톨릭 교리를 교조적으로 신봉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심지어 이 교도를 다스리기보다 차라리 그들의 국토를 초토로 만들겠다라는 맹세를 하기도 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의 전환기에 그다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알비파가 대다수였던 어느 도시를 포위 공략하던 중 신심이 깊은 자와 이 교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물음에 훗날 도미니 성인이라고 불릴 도밍고 대 가즘마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전해진다. 다 죽여라. 신의 자녀는 신께서 돌보신다. 참,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였으니 중세 유럽이 암흑기였던 것은 당연했겠죠. 개신교도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 밖으로 밀려났다. 케플러가 출근하는 학교는 문을 닫았고 이단으로 간주된 기도, 서적, 찬송가들은 모두 금지되었다. 마침내 마을 주민들까지 일일이 불려가 개인의 신앙의 건전성 여부를 조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로마 카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입의 일화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거나 그라치에서 추방당해야 했다. 케플러는 추방을 택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위선을 행하라고 배운 적이 없다. 나의 신앙은 진지한 것이다. 나의 신앙이 농락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라츠를 떠난 케플러는 아내와 의붓딸과 함께 프라하로 향하는 고난의 길을 올라야 했다. 케플러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은 지병이 있는 데다 얼마 전에 두 아이를 잃은 상태였다. 케플러에 따르면 그녀는 바보 같고 부르퉁하고 외톨이이고 침울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리 높지 않은 계급의 출신은 아니어도 시골의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여자라 남편의 가난한 직업을 몹시 경멸했다. 케플러는 또 케플러 나름대로 그녀를 나무라고는 했다. 그것과 관련하여 케플러는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연구에 몰두하다가 깜빡 잊고 그녀를 또 꾸짖고는 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이 이제는 약이 되어 나는 그녀를 결코 다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내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이상 나무라기보다 내 손가락을 깨무는 편이 더 낫다. 이러한 가정 여건에서도 케플러는 자신의 연구에 몰두했다.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있는 곳을 속세의 오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여겼다. 케플러는 그곳을 자신이 추구하던 코스모스의 신비를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 티코 브라헤는 만원경이 발명되기 35년 전부터 우주의 정확하고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었다. 케플러는 이 위대한 티코 브라헤의 동료가 되겠다는 소망을 키워갔다. 그렇지만 케플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티코 브라헤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황금으로 만든 가짜 코를 달고 멋을 부렸는데 진짜 코는 학창시절 누가 수학을 더 잘하는가를 놓고 펜싱 결투를 하다가 잃었다고 한다. 수학하고 펜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참 시덥지 않네요. 티코 브라헤의 주변은 늘 소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조수, 아청꾼들, 먼 친척벌의 사람들 쉽게 갱세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로 들끓었다. 이들은 진탕 먹고 마시고 떠들기, 남을 빈정대기, 음목음기로 세월을 보내며 신앙심 깊은 촌뜨기 학자인 케플러를 잔인하게 놀려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케플러의 매일은 늘 우울하고 슬플 뿐이었다. 케플러가 남긴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그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티코 브라헤는 비할데없는 부자지만 재물을 활용할 줄 모른다. 티코 브라헤가 소유한 그 어떤 기구라도 나와 내 가족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 티코 브라헤의 천목 관측 자료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케플러에게 티코 브라헤는 수리 자료만 조금씩 툭 던져주고는 했다. 티코 브라헤는 나에게 그가 경험하는 바를 나눌 기회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식사 도중에 그리고 이 작업과 저 작업 사이에 그것도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은 이 행성의 원지점에 대해 몇 마디, 내일은 저 행성의 승하 교점에 대해 몇 마디를 언급할 뿐이다. 티코의 수중에는 최고 수준의 관측 자료가 있다. 그리고 작업을 함께하는 협력자들도 많다. 이제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가져다 쓸 유능한 건축가만 필요할 뿐이다. 티코 브라헤는 당대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관측의 귀재였고 케플러는 제1의 이론가였다. 두 사람은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새로운 우주관이 곧 탄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측과 이론을 아우르는 우주 모형의 출현을 그 당시 누구나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 애써 모은 자료를 이 새파랗게 젊은 잠재적 경쟁자에게 여기 있다, 너 가져라 하는 식으로 그냥 넘겨줄 티코 브라이가 아니었다. 케플러와 협력하여 어떤 결과를 얻으면 공동 저자로 발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티코 브라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론과 관측의 협동의 산물인 현대과학이 두 사람의 상호불신이 쌓은 벼랑 끝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떨어지듯 말 듯 하고 있었다. 티코 브라이는 케플러를 만나고부터 18개월밖에 더 살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 둘은 다투고 화해하기를 밥 먹듯이 되풀이했다. 티코 브라이는 로젠버그 남작이 베푼 만찬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기보다 예의를 차리느라 남작 앞을 잠시도 뜨지 못하고 급한 용물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참다가 방광염에 걸렸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방광염은 음식과 음주를 자제하라는 충고를 고집스레 듣지 않는 바람에 더 악화됐다. 그러나 티코 브라이는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관측 자료를 케플러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은 가벼운 혼수 상태에서 시를 짓는 사람처럼 다음의 독백을 되풀이했다. 내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네, 아이고. 우리도 죽을 때 이런 기도를 올리고 싶을 가능성이 높죠. 네.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어찌지요. 네. 네. 좀 지은데 이 사람의 죽을 때 독백이 참 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네요. 네, 저도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네. 티코 브라이가 죽은 뒤 케플러는 황신 수학자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완강하게 발뺌하는 티코 브라이의 친지들로부터 간신히 그의 관측 자료를 얻어냈다. 케플러는 항상 궤도의 경계가 5개의 플라톤 정다면체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티코 브라이의 관측 자료도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천왕성, 회왕성, 명왕성이 발견되면서 코스모스의 신비는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 행성들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결정해줄 플라톤의 정다면체가 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개놓은 정다면체로는 지구의 위성인 달의 존재를 전혀 설명할 수 없었고 또 갈릴레오가 목성 주위에서 발견한 4개의 위성도 끼워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시무룩해 하기는커녕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며 행성이 위성을 몇 개씩 거느려야 옳은가를 따져보기로 하고 갈릴레오에게 문의 편지를 띄웠다. 저의 가설인 코스모스의 신비에 따르면 유클리드의 정다면체가 5개뿐이라
태양 주위에 행성이 6개 이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즉시 제 가설을 뒤집어 엎지 않고도 행성의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목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이 4개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만원경이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틀림없이 더 발견하게 될 위성을 저 역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각각의 비율에 맞춰 보아 화성 주변에 2개, 토성에는 6개 내지 8개, 그리고 수성과 금성에 있다면 1개씩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실제로 화성은 2개의 작은 달을 거느린다. 그 중에서 큰 것에 있는 주요 지형 구조는 오늘날 케플러의 추측을 기리는 뜻에서 케플러 산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토성, 수성, 금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 게다가 목성은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왜 행성이 9개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과 같은 거리를 두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알지 못한다. 가로 열고 8장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케플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재미있는데 좀 수학과 천문학, 뭐 기하학 이런 게 나와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 뭐 감안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쉬운 것만 계속 공부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쉬운 것만 계속 공부하면 거기가 한계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것도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촬영 마치고 런닝머신을 좀 탄 다음에 빨리 자야 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지금 6시 34분인데 좋은 밤 되십시오.